북한군 신분증을 허리에 찬 채로 바다에 뛰어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9일 밤 8시, 강화도 맞은편 북한 해안, 한 남자가 물속에 발을 담갔습니다. 북에서 건너와 6시간 반을 수영하고 무인도에서 하룻밤을 버티고 팔레트로 뗏목을 만들어 다시 바다에 뛰어든 이 남자의 이름은 김향록. 그리고 그가 허리에 차고 왔던 건 북한군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탈북 성공 미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체제가 어떻게 그 인식을 통제했는지, 그리고 그 통제가 얼마나 정교하면서도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 세 겹을 차례로 벗겨가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적국이요?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이었어요. 김양록 씨의 집은 강화도 맞은편 북한 해안마을이었습니다. 80세대 정도 되는 작은 농촌,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교동도 방향이 바라다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산에 올라가면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강물 가운데 기둥 같은 게 서 있었어요. 몇 년 지나니까 양옆으로 조금씩 뻗더니 그가 한국에 오기일 2년 전쯤에 교동대교가 완공돼서 차가 다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뭔 말들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말을 꺼냈다가 걸리면 정치범으로 끌려가거든요. 멋있는 걸 멋있다고 말해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놈들은 빠르구나, 그렇게. 입 밖에 내지 못하고 혼자서. 여기서 북한 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굳이 눈을 가릴 필요도 없어요. 보는 건 허용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그것이 좋다거나 우리 것보다 낫다거나 생각하는 순간 그게 범죄가 됩니다. 인식을 막는 게 아니라 인식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다리 하나 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을 통째로 막아요. 양쪽에 둑을 쌓고 기초를 파고 하나하나 돌을 올립니다. 근데 비가 오고 물살이 세지면 그 돌들이 다 굴러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동대교는 타워 크레인 2대, 장비 5대 정도. 사람은 거의 안 보이는데 다리는 착착 올라갑니다. 북한 주민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당연히 기술이 발전했구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냥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체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마을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저 다리 한국이 북한에서 떠내려온 돌을 주워다가 기초로 쌓은 거래. 이런 소문이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북한 체제가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의 핵심이에요. 직접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평생 흑백 영화관에서만 살다가 컬러 TV를 처음 본 사람이 저건 조작됐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식론적 틀 안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인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자기 체계 안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계 자체가 북한 당국이 수십 년 동안 설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동도 건너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유하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굴뚝 이야기입니다. 강화도 쪽에 있는 사적지의 봄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김양록 씨의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저 멀리 강화도에 집들이 있는데 내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저 집에서 굴뚝 연기가 난 적이 없다. 저건 가짜 건물이다.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마을. 그리고 김양록 씨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 안 믿겠어요? 북한은 전국이 장작이나 탄으로 난방을 하거든요. 끼니 때가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밤에는 불냄새도 나요. 근데 건너편에서는 그게 없어. 당연히 사람이 안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겠죠. 중앙난방이나 가스난방 같은 게 전국에 깔려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지가 아닙니다. 경험의 한계예요.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개념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에서 조금 산다고 해도 여름에만 타늘 때는 수준인데 나라 전체에 지역 난방이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야간에 켜지는 불빛은요? 그것도 해석이 있습니다. 저건 우리 북한 사람들 현혹하려고 철책선에다 전기 낭비하면서 켜놓는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주민들한테 직접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거짓으로 재해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접 막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견고합니다. 왜냐면 그 해석을 깨트리려면 외부 정보가 필요한데 외부 정보 자체가 차단돼 있으니까요. 이게 닫힌 인식론의 완성형입니다.
김양록 씨가 나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교동도 굴뚝 얘기를 처음 이해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다. 여기는 진짜 연기가 날래야 날 수가 없죠. 이 한마디가 북한 주민의 인식론적 감금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세계 안에서 완벽하게 맞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세계밖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느냐?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기는 MP3였어요.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적진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금지돼 있어요. 근데 시장 유통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김양록 씨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MP3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홍반장, 우생순, 국가대표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켜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폭발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이 만든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폭발한다, 손이 썩는다고 가르치거든요. 장갑을 끼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떨리는 손으로 켰습니다. 당연히 폭발은 안 했죠. 근데 화면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국가대표라는 영화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뛰어봐라 이런 대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김양록 씨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 대한민국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저런 소리도 할 수 있지? 궁금한 거예요. 북한에서 같은 소리를 했다가는 그냥 모가지잖아요. 근데 저기선 영화에서 저런 말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 그게 신기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선전하려고 찍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궁금한 거예요. 저기는 어떤 곳이지? 그리고 그 궁금함이 씨앗이 됐어요. 3개월. 이게 김향록 씨의 준비 기간입니다. 보통 탈북자들이 1년, 3년, 길면 10년을 준비한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결심이에요. 근데 3개월이 짧냐면 이 사람이 그냥 충동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루트를 계획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탈북 경로는 중국을 통합니다. 국경을 넘고 브로커를 쓰고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 거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김양록 씨 집 앞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곧바로 한국 영해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직접 수영이었는데 이게 그냥 헤엄쳐서 가면 되겠다 수준이 아니에요. 일단 입수 지점을 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강화도까지 직선 코스는 지뢰밭이 걸려요. 6km 구간이 지뢰매설 지역이었고 나중에 그게 15km로 확장됐거든요. 그 바람에 출발 지점을 10km 더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물살과 조류를 이용해서 강화도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이 달입니다. 달이 없어야 해요. 보름달이 뜬 바다에서 헤엄친다는 건 백지 위에 사람 하나 올려놓은 거랑 같습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달이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를 3개월 동안 매일 체크했습니다. 오늘 달이 뜬 시간이 이 정도면 내일은 몇 분 뒤에 지겠다. 이걸 매일 계산한 거예요. 거기다가 물때, 조류가 한국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대를 맞춰야 하니까 이것도 계산해야 해요. 달이 없는 밤에 조류가 맞는 시간에 지뢰밭 바깥에서 출발하는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는 날을 찾는 게 3개월이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출발 지점 주변 군인들과 인위적으로 친해졌어요. 북한군 사병들이 민가에 물품 보관하거나 돈 빌리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너네 근무 교대가 몇 시간 단위야 이런 걸 술 먹으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완전히 전략적 투자였던 거죠. 체제의 허술한 틈새를 체제의 문화를 이용해서 파고든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실패했어요. 다리 맞고 물때가 맞는 날 발을 물에 담갔는데 갑자기 누나들 생각이 난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자기가 3살 때부터 키운 조카 생각도 나고 한국에 나갔다가 보고 싶으면 어쩔 건데 그 생각에 발을 다시 뺐습니다. 한 달을 더 기다렸어요. 달이 지고 다시 차오르는 게 약 23, 24일 주기예요. 그 한 달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2017년 8월 9일 밤 7시.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친구 한 명이 같이 갔어요. 밤 8시에 물에 들어섰습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처럼 이 순간부터는 돌아오는 길이 없었습니다. 진짜 무서웠던 건 북한 구역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이에요. 한국은 먼저 확인하고 쏩니다. 상대가 적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거예요. 북한은 달라요. 넘으면 무조건 사살. 이 차이 하나가 두 체제가 국경을 대하는 방식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거기다가 전파 탐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진짜 총이 날아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공포 속에서 계속 수영했어요.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는 조류를 타고 수영했습니다.
북한 불빛이 뒤로 사라지고 한국 불빛은 아직 까마득한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다고 해요. 앞도 뒤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그때부터 조마심이 났다고 합니다. 해도 없고 불도 없고 방향을 잡을 게 없는 바다에서 6시간 반을 버텼어요. 새벽 4시. 무언가에 발이 닿았습니다. 무인도였어요. 한국 섬도 북한 섬도 아닌 중립지역. 두 세계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 하룻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섬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어부들이 두고 간 것들이 있었어요. 햇반, 라면 수프, 생수 한 병. 살아남을 최소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낮이 되니까 섬 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한쪽엔 북한이 보이고 반대쪽엔 한국이 보여요. 어느 쪽이 더 가까웠냐면 북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발은 담갔고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더 무서우니까요. 그날 밤에 다시 바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섬 주변 물살이 워낙 세서 뗏목 없이는 무리였습니다. 빠져나오면 소용돌이에 빨려드는 구간이 섬 주변에 여기저기 있었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팔레트가 있었어요. 어부들이 쓰다가 밀려온 팔레트, 스트링폼도 구했습니다. 이걸로 뗏목을 만들었어요. 조류가 한국 방향으로 흐르는 지점을 골라서 띄웠습니다. 기다렸어요. 아까 섬 주변을 돌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사라지기를 1시간을 기다렸다가 뛰어들었어요. 뗏목 위에서 둘이 바다를 건너는데 옆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돌고래들이었습니다. 한 3미터 거리에서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저것들 우리 잡아먹는 거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겁에 질렸는데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나타났어요. 쾌속정이었습니다. 한국 배였어요. 경비정 한 척, 쾌속정 두 척, 세 척이 다가오는 거예요. 경비정은 북한 방향 경계를 막고 쾌속정 두 척이 뗏목 쪽으로 붙었습니다. 오후 2시, 섬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한국 해병대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이 반갑고 감격적이었냐고요? 아니었어요. 무서웠다고 합니다. 뒤통수에 총구가 겨눠지고 손발을 다 제압당하고 움직이지 마, 도망가면 쏜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맨날 남한테 손 들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총이 겨눠지는 거잖아요. 배 위에서 손발도 못 쓰고 끌려가듯 올라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북한군 신분증에 칼까지 차고 나타난 사람을 만났으니까 해병대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한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전선 해병대가 북한군 신분증을 가진 사람을 뗏목에서 건져 올리는 상황이라는 거. 군함을 타고 인천항에 들어왔어요. 다른 탈북민들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군함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남들은 민항기를 타고 오는데 나는 군함을 타고 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본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국정원에서 한 달 보름, 추가 조사기관, 하나원까지 3곳을 거쳤습니다. 보통은 국정원하고 하나원 2군데를 거치는데 이 사람은 군인 신분증을 차고 바다를 건너온 남자니까 확인이 더 필요했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군함 안에서 처음 먹은 라면, 이불을 덮고 잔 것, 그게 긴장을 풀어줬느냐고요? 밥 먹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순간에 처음으로 뚝 풀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쭉 긴장이었던 거예요. 물속에서도 무인도에서도 뗏목 위에서도 해병대에게 총 맞을 것 같을 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긴장을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4년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요. 24시간 전기라고 합니다. 이건 탈북자 누구나 하는 말이라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북한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얘기할 상대가 안 됩니다. 보이부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은 계급도 없고 계층도 없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너무 좋다. 이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건넌 건 단순히 전기나 음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말 한마디에 잡혀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공간. 그게 6시간 반 수영과 하룻밤 무인도와 뗏목의 값이었어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였느냐고. 이제 다르게 보이시죠? 이건 그냥 적국이 아니었어요. 연기 없는 마을이었고 폭발하는 MP3였고 멋있다고 말했다간 잡혀가는 세계에서 침묵하며 바라봤던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뚝 없는 집들을 가짜라고 믿으며 자란 사람이 17시간 동안 바다를 건넌 거예요. 세제가 두려운 건 군사력이 아닙니다. 주민이 스스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진짜 무서운 건 탈북 과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건너왔다는 이야기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해안마을 어딘가에서 굴뚝 없는 집을 바라보며 저건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해석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게 맞는 해석이니까요. 김양록 씨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이해한 건 굴뚝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위해서 그는 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바다 건너편에서는 그 이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볼 때 대부분 무엇을 다룹니까? 핵미사일 발사, 김정은 동향, 외교 협상 판세.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안 다룹니다. 그냥 세뇌된 주민들이라는 이미지로 처리해버려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단순한 이해인지 보이죠? 세뇌가 아니에요. 훨씬 정교한 인식론적 구조입니다. 받은 정보 안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된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을 단순히 무지하다거나 세뇌됐다고 치부하면 그 체제가 왜 70년 넘게 유지되는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양록 씨가 결심을 굳힌 건 외부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MP3 하나. 그 하나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폭발할 줄 알았던 기계가 폭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적지물이라는데 손이 썩지 않네. 그러면 다른 것들도 거짓말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체제가 그토록 외부 정보를 막으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 하나의 균열이 전체 인식 구조를 흔들 수 있거든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 USB와 SD카드가 돌아다니고 중국 휴대폰 신호가 국경 지역에서 잡히고 조개잡이 어부들이 한국 라디오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국이 계속 잡아들이지만 막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균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MP3 하나에도 세계관이 흔들리는 구조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이미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지 4년째인 김향록 씨가 지금 하는 일이 삼성화재 보험 영업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사람이 보험을 팝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을요.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가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6시간 반 수영이, 무인도 하룻밤이, 팔레트 뗏목이 다 미래를 위한 베팅이었으니까요. 탈북자를 다루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충격적인 탈출 과정이나 북한의 식량난, 인권 유린을 다뤄요. 그 이야기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한 건 그게 아니에요. 굴뚝 없는 집을 가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그 반전이 가장 무겁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보 자체가 원천 차단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한테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설계한 게 체제예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끝까지 남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균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영록 씨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MP3 한 개, 그리고 6시간 반의 바다.